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경포도로 놀러갔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짧게 느껴졌기에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당일치기로라도 갔다 오자고 계곡을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 4명이서 각자 4만원씩 걷었으니 당일치기로 놀기에는 꽤 큰 돈이 모였습니다. 계곡 근처에서 삼겹살, 술, 안주거리 등을 잔뜩 싸서 친구의 차에 타고 계곡을 향했습니다. 계곡 입구부터 맨 위 종점까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계곡에 올 때마다 좋지 않은 추억만 있었습니다. 장마 때 와서 우리끼리 놀다 갔던 기억이라든지, 장마가 끝나고 갔는데도 비가 와서 사람들이 없었다든지 등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붐비는 계곡을 처음 봐서 바다에 갔던 날보다 훨씬 들뜬 기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리 좋은 곳이 있는지 보다가 물놀이 하기 좋고 주차하기도 괜찮은 곳을 찾아 그곳에 자리를 잡기로 하고 물놀이하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운동부 단체부터 가족들까지 꽤 많았고 다행히도 우리 나이대의 여성들도 바로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4명. 4명 모두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분홍, 흰색, 초록, 주황 모자를 쓴 4명은 정말 딱 구리 스타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어 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고 여성들도 자신들의 방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회라 생각하고 나와 친구가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놀래요? 결국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처음으로 매년 우리끼리 우정을 다지던 피서지에서 낯선 여성들과 같이 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사용하여 숙소를 예약하고 그들을 우리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분홍, 주황, 흰색, 초록 모자를 쓴 4명은 옷을 갈아입고 왔고 우리는 우리 방 바로 앞마루에서 삼겹살을 구우면서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명 모두 개성이 넘쳤는데 주황 모자를 쓴 여성은 아기처럼 귀엽게 생겼고 흰색은 평범하지만 예쁜 스타일, 분홍은 발랄하고 재미있는 스타일, 그리고 초록은 키가 173cm 정도 돼 보이고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가진 매우 하얗고 예쁘게 생긴 도도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정말 내 스타일이었지만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우리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 때때로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흘렀고 날씨는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삼겹살을 굽는 번개탄과 숯불만이 빛을 내고 있었고 조금은 먹고 나면 얼굴이 붉어지는 나는 어두워진 분위기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떠들썩하게 놀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초록 모자를 쓴 그 예쁘고 청순해 보이는 여성과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와 그녀는 몇 차례 눈빛을 주고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과 만났을 때부터 초록 모자는 매우 조용했고 마치 맏언니처럼 혹은 부모처럼 다른 이들을 돌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 역시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의 분위기도 분위기 나름이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 가끔 나와 눈이 마주칠 때 나는 혼자만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술 몇 잔이 들어가고 대담해진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간다며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도 따라왔고 우리는 매점을 향해 행복하게 걸어갔습니다. 매점은 우리 숙소에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매년 왔던 곳이라 길은 훤히 알고 있었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여자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왜 한마디도 안 해요? 자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 낯을 많이 가려요. 에이, 누구나 그렇죠 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예상과 달리 촉촉한 것이 아니라 축축했습니다. 손가락은 쭈글쭈글했습니다. 마치 계속 물에 담가 두었던 것처럼. 순간에 이질감에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술 기운도 가셨습니다. 분명 물놀이 한 번도 하지 않고 친구들만 보고 있던 그녀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점에 도착했을 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혼자 어디 간 거야? 미친 거 아냐? 뭐 하는 개소리야. 녹색 모자랑 같이 왔잖아. 뭐라고? 너 혼자 물가에서도 그랬는데 왜 이래? 녹색 모자가 어디 있는데? 장난치냐? 같이 계속 있었잖아. 친구의 말은 나에게 설득력이 없었고 그저 개소리로 들렸지만
아이스크림을 들고 내 쪽으로 올라오는 그녀가 너무나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발은 움직여서 무작정 달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구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나를 잡고 같이 달렸습니다. 상황은 이후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친구들과 다른 여성들이 이미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방에 불을 켜고 TV를 켠 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녀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말이죠. 그 여자가 사람이었을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실제로 나와 함께 걸었고 내가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의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말대로 그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상호작용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만이 나에게만 보였던 것일까? 새벽에 이르러 나는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내가 너무 많은 술에 취해 환각을 본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진정시키려 했었고 그녀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 눈앞에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나는 전날의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던 그 매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매점 주인에게 어제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사간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점 주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꿈. 할아버지 생신 날이었습니다. 고모가 말했습니다. 11시쯤이면 다잖아.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왜? 아버지 생신인데 족발 사오려고. 그럴 거면 빨리 말을 하지. 할머니가 먹던 것까지 다 먹었는데. 그러면 준식이 너가 고모 야식하는 거 도와주면 되겠네. 그럼 배도 꺼질 거고. 전 흔쾌히 수락했고 고모의 가게로 가서 도시락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피곤했지만 고모가 족발을 먹는다고 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야식 배달을 끝마치고 족발을 사서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는 주무시고 할머니만 깨어 있었습니다. 아, 사촌 동생도요. 결국 저와 고모, 사촌 동생, 할머니 이렇게 넷이서 족발을 먹다가 전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삼촌이 개를 하러 가서 늦게 온다길래 삼촌 방에서 좀 있다가 제 방으로 갈 계획으로 삼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촌 방이 조금 덜 덥거든요. 삼촌 방에 누워서 친구와 문자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떠드는 소리에 깨었습니다. 아직도 족발을 먹나?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밖에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발밑을 보니 구석에 3명 정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더군요. 네가 보기에 내가 제일 예쁘지? 너보다는 얘가 예쁜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몰라도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 같았습니다. 지금에야 침착하게 적지만 그때는 참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한 명이 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하면 딱 봐.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니 질문했습니다. 우리 셋 중에 내가 제일 예쁘지, 그치? 나머지 2명은 구석에 그대로 있었고 저에게 다가온 한 명은 90년대 후반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예쁘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움직일 수 없었고 아래를 보려고 해도 고개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약 6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불을 덮고 있어서 땀은 줄줄 흘렀습니다. 내 말 안 들리니? 내가 제일 예쁘냐고 물어보잖아. 대답은 못하고 계속 땀만 흘리는데 문 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고개가 움직여지면서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셨습니다. 다시 아래를 쳐다봤더니 그 3명의 여성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한번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준씨가 더운데 이불은 왜 덮고 자니? 이제 삼촌 올 테니 네 방 가서 자. 그리고 TV는 왜 켜놓고 자니? 말소리가 밖에도 다 들린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제가 겪은 일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집에 혼자 있었다. 집에 혼자 있는 일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누님은 현재 서울의 어느 대학을 재학 중이어서 서울에 계시고 부모님도 저녁 늦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때가 많았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대학 진학을 위해
수능 대비용 교재를 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푸르나에서 다운받은 일본어 강의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의 전화였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과일 드시고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질식하신 것 같으니까 엄마랑 아빠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문단속 잘해. 17년을 살아온 나는, 그중 4분의 1을 혼자 지낸 나는, 혼자 있어야 한다는 공포심보다는 일본어 동영상의 여자 배우가 더 신경 쓰였습니다. 할머니는 솔직히 나와 만난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3일째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위독하셨나 봅니다. 나는 고등학교 일주일 방학 동안 나만의 황금 같은 3일을 가졌습니다. 며칠 동안 컴퓨터, TV만 보다 보니 어느 날 새벽 1시쯤 되자 머리가 띵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에 잠시 누워 쉬기로 했는데 금방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습니다. 가위에 눌려봤자 뭐 귀신이 나오면 구경이나 하고 알아서 풀려나면 되겠지라는 겁없는 생각만 했습니다. 내 몸은 경직되었습니다. 새벽 6시쯤이었나 한참 해가 뜰 때여서 거실이 밝아졌습니다. 희미하게 햇빛을 보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후다닥 하면서 햇빛이 무언가에 가려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온몸이 멈췄습니다. 이게 가위인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가위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고 내 몸은 단지 무서워서 경직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잠이 들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약간씩 잠이 오기 시작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장판 같은 데에 물이 막 마른 발바닥으로 걸어다니면 쩍쩍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내 주위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10분쯤 후에야 눈이 떠졌고 소리도 없어졌습니다. 진짜 무서웠고 식은땀에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소리로만 가위에 눌렸다고 할 수 있으니 천하의 겁쟁이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정말 무서웠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입에 대고 마시는데 마시려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 순간 천장의 초록색으로 사람 얼굴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의 기절할 뻔했는데 순간적이라 컴퓨터를 많이 해서 눈이 삐었나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얼굴이 할머니 얼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야 들었는데 할머니가 병실에 입원하신 동안 아버지에게 계속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맨날 저 의자 옆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있냐? 그리고 자꾸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혼자 집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위독하신 할머니마저 저를 걱정하셨는데 저는 그분을 잊고 컴퓨터나 하고 있었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한심합니다. 전혀 픽션 없고요. 냉장고에서 물 마실 때, 천장을 보았을 때 솔직히 기절할 뻔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3제. 저희 선생님께서 몇 달 전에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팔다리가 한쪽씩 부러질 뻔했던 아주 큰 사고였죠. 그 선생님은 다행이다, 다행이다라고 중얼거리시면서 눈물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기가 세기로 유명한 선생님이셨는데도 말이죠. 그러면서 병문안 겸 점수 따기로 온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전부터 시작된 거고 지금이 마지막 연도야. 처음엔 3제도 믿지 않았고 살풀이를 해야 한다는 것도 무시하고 지냈었는데 살풀이를 하라고 조언받은 날 다음부터 3제가 시작된 것 같아. 밤에 선생님들과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는데 옆에서 쇠와 쇠가 부딪히면서 긁히는 소리 같은데 한번 들으면 소름 끼치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그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집에 들어왔단 말이야.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잠을 자는데 내가 원룸이랑 비슷한 아파트에서 사는 거 알지? 현관하고 침대가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어. 대충 집 구조를 설명할게. 침대, 화장실, TV, 부엌 겸 거실, 현관 이렇게 되어 있었어.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어려운 상태로 일어났어. 그 순간 타이밍 좋게 띵동띵동하고 벨이 울렸어. 그래서 눈을 비비면서 현관 쪽으로 갔는데 아파트에서 밖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물건이 있잖아. 아파트 한 구간이 전체로 보이는 거야. 주공 3단지처럼 1층에 101호, 102호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로. 누군지 내다봤는데 사람의 배와 다리만 보이는 거야.
얼굴이 안 보이니까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벨은 계속 울리는데 그냥 다시 잤지. 그런데 다음날 기억해보니 이상한 거 있지. 분명 아파트 한 구간 전체가 천장까지 다 보이는데 어째서 그 사람은 얼굴이 보이지 않고 배와 다리만 보였을까. 순간 이 생각하면서 오싹해지더라. 하지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무서운 걸 겪고 나면 한 번 더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거. 나도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 꿈을 다시 한번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해댔지. 그 노력이 맞아들어갔는지 그때가 삼재라 그런 건지 그 꿈을 다시 한번 꿨어. 이번엔 벨이 울리는데 밖에다 대고 외쳤지. 도대체 너 누구냐고. 들어오고 싶으면 얼굴을 보이라고. 그러자 그 등이 서서히 굽히는데 어떤 아이 얼굴이 그곳에 비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젠 들어가도 되지. 이젠 난 기다려준다 하면서 잠이 깼어.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모든 것이 멀쩡했고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래 헛꿈이다 생각하면서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사흘 뒤부터 기분 나쁘게 나쁜 일이 나도 아니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거야. 주위에 아주 귀여운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발을 헛디뎌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었고 사업이 실패하고 심하게 다치는 등 기분 나쁘게 말이지. 하지만 나에겐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1년 정도를 지냈어. 그런데 운명이란 게 나를 붙잡고 놔주지 않더라. 그저께쯤 꿈을 다시 한번 꿨어. 그곳은 동생의 집이었는데 평소에도 동생하고 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동생 사진 보여줬었지. 그 동생하고 나하고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손에 칼이 쥐어져 있더라. 그런데 내 칼은 빛나는 칼인데 동생이 든 칼은 녹슬은 구리검 같은 것이었단 말이야. 기분이 나빠서 등을 휙 돌렸는데 그때 목에 무언가 차가운 느낌이 전해진 거야.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동생이 그 구리검으로 내 목을 휙 가른 거야. 피가 솟구쳐 나오고 내 손에 쥐어져 있던 칼은 날아갔는데 나는 동생에게 고래고래 외쳤지. 감히 이딴 짓을 하냐고. 왜 언니를 죽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동생이 능글능글한 미소를 지으면서 엎어져 있는 나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말하더라고. 이제 난 기다려준다. 그 순간 처음 꾼 꿈에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떠오르고 그 말이 생생하게 기억나자 동생의 얼굴이 그 아이의 얼굴로 변하는 거야. 몸은 움직이지 않고 신경은 죽어가고 그래서 거의 다 죽어갈 때쯤에 잠에서 깼어. 그 꿈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네이버에 쳐봤더니 칼이 나오고 자신이 죽는 꿈은 거의 다 좋은 꿈이라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칼에 대한 묘사가 반짝반짝 빛나는 검이라고 나오는데 꿈에서 그 칼은 날아갔고 구리검이 나를 죽였잖아. 그래서 일대한 해몽풀이까지 했어.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이유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하여간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일러주는데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 신뢰할 수가 없잖아. 괜히 돈만 날렸다 생각하고 컴퓨터 전원을 껐지. 그리고 낮잠이나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 침대에 누워서 별별 생각 다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야. 나는 기분 전환으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있지. 한 번에 확가위가 눌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눌리는데 목소리는 안 나오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서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데 귀 옆에서 능글능글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조심하라고 했지. 조심하라고 했지.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 목소리가 소리치는 그 순간 가위에서 풀렸어. 그리고 어제 사고를 당했는데 어이없는 거 있지. 나랑 부딪힌 차는 분명히 트럭이었는데 사고를 당하고 보니 승용차였어. 그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봤던 그 트럭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았어. 그 생각이 다 스치고 지나갈 무렵 내가 일어난 곳은 병원이었고 간호사가 놀랍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큰 부상을 입었는데 쉽게 일어날 수 있냐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승용차에 탑승한 음주운전자는 부상을 그리 심하게 입지 않았는데 선생님은 팔다리 한쪽씩이 부러질 뻔한 부상까지 당했다니. 5번째 이야기, 따라다니는 여자. 평소와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놀다가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열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조금 큰 목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저녁 8시가 넘어야 목장일을 끝내시고 집에 오셨기 때문에 집에는 저와 동생 둘뿐이었습니다. 엄마도 없고 해서 일단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드는 순간 뭔가 포근하게 절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 포근함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제 몸을 조금씩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갑갑함에 소리를 지르려 해도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발버둥을 칠수록 뒤에서 절 끌어안는 듯한 느낌은 점점 더 세게 느껴졌고, 발버둥 치다 지쳐 잠들다 깨달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제 앞에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말끔한 차림의 귀신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며 웃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 여자를 따라 웃었는데 그 여자가 한 말이 재밌었어. 나중에 또 보자였습니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진 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정신이 좀 들어 다행이다. 이러시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일어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잠깐 잠든 줄 알았던 그 시간이 무려 3일이나 흘러 있었다고 하더군요. 3일간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소리만 내면서 깨어도 일어나지 않고 잠만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귀신이나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특별히 많이 아프거나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 속에서 그때 그 일이 조금씩 잊혀져 갈 무렵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약간은 중성톤인 듯하면서도 낮게 깔린 그 목소리. 어린 시절 날 3일간이나 가위에 눌리게 만들었던 그 여자. 그날 밤 전 또 그 여자의 가위에 눌렸습니다. 손으로 제 가슴을 누르면서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이 정도는 참을 만하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고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두 발로 제 배 위에 올라서서는 제 몸을 막 짓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건 어때? 이것도 참을 만해.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는지 그 여자가 내려오더니 다음에 또 보자. 이러면서 씩 웃더니 사라져 버리더군요. 가위에 눌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저 여자 전혀 귀신 같지 않아. 대체 저 여자의 정체는 뭐란 말인가. 그날 이후 전 일주일에 몇 번씩은 꼭 그 여자를 마주하고 가위에 눌려야 했습니다. 집터가 안 좋은 건가, 수맥인가 하고 이리저리 방도 바꿔보고 가구 위치도 바꿔봤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소홀히 했던 관계로 지방에 있는 작은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집과 거리가 멀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아무 일 없이 어김없이 일주일에 2에서 3번씩 찾아오던 그 여자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 전 이제 더 이상 가위에 눌리지 않으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중간고사를 치를 때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공부를 핑계로 밤새 놀기도 하고 하면서 지쳐 있었던 탓에 일찍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낯익은 그 목소리. 안녕 오랜만이야. 이렇게 멀리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니? 그 여자였습니다. 그날 밤 전 죽다 살아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하게 가위에 눌렸습니다. 일어나려고 애쓰면 머리를 짓누르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일으켰다 눕혔다 하면서 발로 절 밟고 올라서서는 제 몸 위에서 뛰어다니고, 정말 그러다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날 기운도 없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어김없이 또 일주일에 몇 번씩은 꼭 찾아와 절 괴롭히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정말 말끔하게 생긴 여자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면서 절 쳐다볼 때는 정말 심장이 멈춘다는 게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숨이 탁 막혀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어김없이 그 여자는 절 찾아옵니다. 제가 이사를 가면 가는 곳마다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니? 이러면서 숨이 끊어질 정도로 한바탕 웃고 나서는 넌 내 손 안에서 못 벗어나. 평생 따라다닐 거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 선한 얼굴에 사악한 미소를 머금으며 제게 달려들 때는 차라리 죽으면, 차라리 날 죽여줬으면, 이런 생각들만 머릿속에 가득해집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그 여자의 목소리. 안녕 넌 아무데도 못 가. 그 여자와 함께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젠 그 여자가 올 것 같다는 걸 직감적으로 몸이 먼저 느낍니다. 잠자리에 들 때 포근한 느낌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 싶으면 나오는 그 여자. 이젠 조금 익숙해지긴 했지만 이 스트레스란 불면증까지 유발시켜 너무 힘들어. 엄마와 영화다는 점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은 절 보자마자 나가라고
나가라고 막 호통을 치더군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한 말이 전현 저 뒤에 뭘 저리 주렁주렁 달고 다니노.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래도 다른 것들은 해를 끼칠 것들도 아니고 괜찮은데 내 딸년 머리 위에 독종이 하나 붙어 있어. 그냥 못 떼어내면 이 딸년이 못 견디고 죽어. 이러셨습니다. 내 머리 위에 독종.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그 무당이 제게 부적을 건네주면서 하나는 어딜 가나 무엇 하나 꼭 지니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배낭 속에도 하나 넣어두라고. 그런데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여자는 계속해서 절 찾아오고 전 아직도 가위에 눌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도 안녕 오랜만이야 이러면서 그 여자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